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함께 볼 지문은 11월 17일 목요일날 시행됐던 고3 수능 독서 내지문입니다. 자, 일단 가장 먼저 제시되어 있는 소통의 즐거움이라는 독서 지문을 함께 볼 건데요. 아무래도 독서 이론이다 보니까 내용이 좀 쉽고 문제 또한 그렇게 어렵지 않고 평이하게 출제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문 분석부터 함께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1문단 보면 알겠지만 세 줄이 끝이에요. 빨리 읽고 넘어갈 수 있겠죠?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책을 읽는 이유 중 하나는 즐거움이다. 지금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책을 읽는 이유 중 하나인 즐거움을 제시하고 있고요. 그렇다면 당연히 이 글에서는 이 즐거움에 대해서 다루겠죠. 독서의 즐거움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는 소통의 즐거움이 있다. 자, 우리 즐거움에서 이제 소통의 즐거움으로 좀 더 자세한 즐거움으로 들어갔습니다. 우리 보기에 독서의 여러 즐거움을 제시하고 소통의 즐거움과 비교하라는 식의 문제가 출제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1문단은 독서의 여러 즐거움 중 소통의 즐거움이라고 볼 수 있고, 다음으로 넘어가자면 독자는 독서를 통해 책과 소통하는 즐거움을 경험한다. 자, 지금 독자가 책을 읽으면서 얻을 수 있는 즐거움 중에 하나, 책과 소통하는 즐거움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독서는 필자와 간접적으로 대화하는 소통행위이다. 자, 이런 간접적 같은 데에 빈칸 뚫어놓고 적절하게 들어갈 말 찾으라는 문제가 출제될 수 있습니다. 그 필자와 독자는 직접 소통, 대화하는 것이 아니라 독서를 통해 소통하는 것이므로 독서는 간접적 소통행위가 된다는 얘기죠. 내용 2의 문제에 독서가 필자와 간접적으로 대화하는 소통행위인 이유는 독자와 필자의 상황 요인이 다르기 때문이라는 식의 틀린 선지가 출제될 수 있습니다. 독자는 자신이 속한 사회나 시대의 영향 아래 필자가 속해 있거나 드러내고자 하는 사회나 시대를 경험한다. 자, 이제 책을 읽으면서 독자가 경험할 수 있는 사회나 시대에 대해서 나와 있고요. 직접 경험하지 못했던 다양한 삶을 필자를 매개로 만나고 이해하면서 독자는 더 넓은 시야로 세계를 바라볼 수 있다. 독서의 장점이 나온 거죠. 이때 같은 책을 읽은 독자라도 독자의 배경 지식이나 관점 등의 독자 요인, 읽기 환경이나 과제 등의 상황 요인이 다르므로 필자가 보여주는 세계를 그대로 수용하지 않고 저마다 소통 과정에서 다른 의미를 구성할 수 있다. 자, 우리가 하나의 책을 읽어도 같은 내용을 봐도 독자마다 받아들이는 의미가 다른 이유는 여러분들도 다 알겠지만 독자 요인이나 상황 요인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아무래도 이런 독자 요인이나 상황 요인은 뒤바꿔서 틀린 선지로 출제될 가능성이 좀 높겠죠. 그 다음으로 가자면 이러한 소통은 독자가 책의 내용에 대해 질문하고 답을 찾아내는 과정에서 가능해진다. 자, 여러분 이렇게 책의 내용에 대해 질문하고 답을 찾아내는 과정을 우리가 적극적 읽기라고도 해요. 아마 고2 때 독서를 배웠던 친구들은 적극적 읽기에 대해서 좀 배웠을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독자는 책에서 답을 찾는 질문, 독자 자신에게서 답을 찾는 질문 등을 제기할 수 있다. 전자의 경우, 우리 전자가 책에서 답을 찾는 질문이죠. 책에 명시된 내용에서 답을 발견할 수 있고 책의 내용들을 관계 지으며 답에 해당하는 내용을 스스로 구성할 수도 있다. 또한 후자의 경우, 우리 후자는 독자 자신에게서 답을 찾는 질문입니다. 이 경우는 책에는 없는 독자의 경험에서 답을 찾을 수 있다. 이런 질문들을 풍부히 생성하고 주체적으로 답을 찾을 때 소통의 즐거움은 더 커진다. 다음으로 가면 한편 독자는 다른 독자와 소통하는 즐거움을 경험할 수도 있다. 자, 우리 소통의 즐거움 첫 번째가 책과 소통하는 즐거움이었는데
이제 소통의 즐거움 두 번째로 다른 독자와 소통하는 즐거움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책과의 소통을 통해 개인적으로 형성한 의미를 독서 모임이나 독서 동아리 등에서 다른 독자들과 나누는 일이 이에 해당한다. 자, 여러 사람이 함께 책을 읽고 의견을 나누는 함께 읽기에 해당합니다. 비슷한 해석에 서로 공감하며 기존 인식을 강화하거나 관점의 차이를 확인하고 기존 인식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독자는 자신의 인식을 심화, 확장할 수 있다. 책은 소통 공간이 온라인으로 확대되면서 독서를 통해 다른 독자들과 소통하며 즐거움을 누리는 양상이 더 다양해지고 있다. 우리 독자들과 소통하며 즐거움을 누리는 양상이 더 다양해진 건 아무래도 소통 공간이 온라인으로 확대되었기 때문이죠. 자신의 독서 경험을 담은 글이나 동영상을 생산, 공유함으로써 책을 읽지 않은 타인이 책과 소통하도록 돕는 것도 책을 통한 소통의 즐거움을 나누는 일이다. 여러분들이 마지막 4문단에서 조금 조심해야 되는 건 우리가 책을 읽지 않은 타인이 책과 소통하도록 돕는 것도 우리 소통의 즐거움을 나누는 일이다 라는 거. 타인과 어떻게 소통하면서 소통의 즐거움을 나눌 수 있는지 이거에 대해서 헷갈리지 않고 잘 알아놔야겠죠. 그렇다면 우리는 소통의 즐거움과 관련된 문제 3개 정도만 풀고 그 다음 지문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우선 볼 문제는 수능 변형 문제 2번 문제입니다. 학생이 독서 후 작성한 글의 일부고요. A가 어디냐면 A는 지문의 여기요. 이러한 소통은부터 소통의 즐거움은 더 커진다. 여러분들은 지문을 따로 냅두고 문제를 푸는 게 좀 더 편하겠죠? 그래서 A 여기라는 거 기억하고 A를 바탕으로 보기에 A에서 E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 일시정지 누르고 한번 풀어보도록 합시다. 자, 우리 2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우리 2번에 적절하지 않은 것은 1번이었죠. 그 독자가 책의 내용에 대해 질문하는 부분에 해당한다 했으나 A는 지금 독자가 책을 읽기 전이므로 책의 내용에 대해 질문하는 부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죠. 따라서 소통의 즐거움을 커지게 하는 요소라고까지도 볼 수 없습니다. 나머지 적절한 이유 보자면 2. 보기의 B는 A에서 했던 음악 시간에 들었던 베토벤의 교향곡 합창이 위대한 작품인 이유는 무엇일까? 이거에 대한 답을 책에 명시된 내용에서 찾아낸 것에 해당하므로 적절하게 됩니다. 3. 보기의 C는 책의 내용들을 종합해 A에서 했던 의문인 음악 시간에 들었던 베토벤의 교향곡 합창이 위대한 작품인 이유는 무엇일까에 대한 답을 구성하고 있으므로 A에 대한 책의 내용들을 관계지으며 답에 해당하는 내용을 스스로 구상한 것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4번 보기의 D는 독자 자신에게서 답을 찾는 질문에 속하므로 책에는 없는 독자의 경험에서 답을 찾을 수 있는 질문에 해당하죠. 5번 보기의 E는 D의 질문에 대한 답을 자신의 경험에서 찾아내고 있는 것으로 이런 질문들을 풍부히 생성하고 주체적으로 답을 찾을 때 소통의 즐거움은 더 커진다고 제시되어 있었죠. 따라서 5번도 적절하게 됩니다. 우리 2번에 적절하지 않은 거 1번이었고요. 자, 다음으로 풀어볼 문제는 4번 문제입니다. 4번도 풀어볼 시간 줄 테니 일시정지 누르고 한번 풀어보도록 합시다.
자, 여러분 4번 같이 볼게요. 우리 4번 보기에 작아져도 독서가 가장 즐거운 것이다 라고 뽑고 있긴 하죠. 그리고 독서, 그리고 자연, 바람과 달, 꽃, 대나무, 그리고 단정하게 앉아 말없이 고요하게 지내는 생활, 이렇게 네 가지가 지극한 즐거움이다 라고 제시하고 있습니다. 4번에 가장 적절한 거 먼저 보자면 3번이라고 할 수 있죠. 3번 먼저 갑시다. 윗글은 다양한 독서의 즐거움을 다루고 있지만 보기는 소통의 즐거움을 다루고 있지 않죠. 다만 즐거운 것으로 독서를 꼽고 있을 뿐 소통의 즐거움에 대해서 다루고 있지 않기 때문에 윗글은 보기와 달리 독서의 즐거움 중 소통과 관련된 즐거움을 다루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나머지 적절하지 않은 이유 보자면 1번 보기는 가장 즐거운 것으로는 독서가 으뜸이라고 제시되어 있죠. 이 부분을 통해 독서의 즐거움을 인생의 최고 즐거움이라고 제시하고 있다고 할 수 있으나 윗글은 독서의 즐거움을 인생의 최고 즐거움으로 제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2번 다양한 즐거움을 열거하여 드러내는 것은 윗글이 아니라 보기이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게 되고요. 4번 보기는 가장 중요한 것으로는 자식을 가르치는 일이 으뜸이라고 제시하고 있으므로 교육의 중요함을 제시하고 있는 것은 오히려 보기라고 할 수 있죠. 5번 윗글과 보기는 둘 다 독서를 통한 즐거움을 얻기 위해서는 수양을 해야 한다. 이런 내용 자체가 언급되어 있지 않죠. 따라서 5번도 적절하지 않게 됩니다. 4번에 적절한 거 3번이었고요. 우리가 마지막으로 풀어볼 문제는 8번 문제입니다. 자, 학생이 소통의 즐거움에 대해 정리한 메모고요. 이 메모의 내용 중 적절하지 않은 것끼리 짝지은 것을 고르는 문제로 이것 또한 풀어볼 시간 줄 테니 일시정지 누르고 한번 풀어보도록 합시다. 자, 여러분 8번 같이 볼게요. 우리 일단 적절하지 않은 것은 B랑 C, 1번이었죠. 자, B 먼저 적절하지 않은 이유 함께 보자면 우리 윗글에는 직접 경험하지 못했던 다양한 삶을 필자를 매개로 만나고 이해하면서 독자는 더 넓은 시야로 세계를 바라볼 수 있다라고 제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B는 적절하지 않고요. C는 독자는 책에서 답을 찾는 질문, 독자 자신에게서 답을 찾는 질문 등을 제기하고 이에 대한 답을 주체적으로 찾을 때 소통의 즐거움을 더 크게 느낄 수 있다고 제시되어 있죠. 따라서 C도 적절하지 않게 됩니다. 자, 나머지 적절한 이유 보자면 A. 소통의 즐거움은 책과 소통하는 즐거움과 다른 독자와 소통하는 즐거움이 있으므로 A는 적절하게 되고 D. 책과의 소통을 통해 개인적으로 형성한 의미를 독서 모임이나 독서 동아리 등에서 다른 독자들과 나누는 일이 다른 독자와 소통하는 즐거움에 속하므로 적절합니다. 2. 우리 마지막 문단 전체적으로 해서 독자가 자신의 인식을 심화 확장하거나 자신의 독서 경험을 담은 글이나 동영상을 생산 공유함으로써 다른 독자와 소통하는 즐거움을 느낄 수 있다고 제시되어 있으므로 이 또한 적절함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적절하지 않은 것끼리 짝지은 것은 B와 C, 1번이라고 할 수 있죠. 자, 그러면 우리는 바로 그 다음 지문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 다음 지문은 주제통합 지문이죠. 유서 편찬 경향과 유서의 지적 자원 중 하나인 서학을 수용하는 방식에 대한 지문이었습니다. 자, 일단 유서 편찬 경향에 대해서 나와 있는 가 지문부터 보도록 할게요. 자, 중국에서 비롯된 유서는 고금의 서적에서 자료를 수집하고 항목별로 분류, 정리하여 이용에 편리하도록 편찬한 서적이다. 간단하게 지금의 백과사전과 비슷하다고 보면 돼요. 유서라는 것. 유서는 일단 중국에서 비롯됐다는 거. 내용일지 문제에 유서는 한국에서 비롯된 한국 고유의 것이라는 틀린 선지가 출제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유서는 기존 서적에서 필요한 부분을 뽑아 배열할 뿐 상호 비교하거나 편찬자의 해석을 가하지 않았다. 자, 우리 일반적으로 유서는 그냥 필요한 부분을 뽑아서 배열할 뿐, 그러니까 필요한 부분만 가지고 왔을 뿐 상호 비교하거나 편찬자의 해석을 가하지 않았대요.
자, 굳이 얘기를 해준 거 보면은 이제 뒤에 가면은 뭐 상호 비교하거나 편찬자의 해석을 가하는 등의 변화가 일어났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얘기해 주는 거겠죠? 그러면 언제 상호 비교나 편찬자의 해석이 가해졌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유서의 종류 두 가지가 나오는데 유서는 모든 주제를 망라한 일반 유서, 특정 주제를 다룬 전문 유서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으며 편찬 방식은 책에 따라 다른 경우가 많았다. 자, 일단 중국에서 비롯됐으니까 중국에서는 어떤 식으로 편찬이 됐냐면 대체로 왕조 초기에 많은 학자를 동원하여 국가 주도로 대규모 유서를 편찬하여 간행하였다. 자, 이렇게 간행한 이유도 나와야겠죠? 이를 통해 이전까지의 지식을 집성하고 왕조의 위험을 과시할 수 있었다. 그래서 우리 일문단은 중국의 유서 편찬의 특징이 드러난다고 보면 됩니다. 그 다음으로 가면 우리가 이제 고려 때 중국 유서를 수용했어요. 하지만 조선 얘기가 바로 나오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용을 제대로 안 읽으면 조선 때 중국 유서를 수용했나 보다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가 중국 유서를 수용한 것은 고려 때고요. 다만 구체적인 설명은 조선부터 시작되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고려 때 중국 유서를 수용한 이후 조선에서는 중국 유서를 활용하는 한편 중국 유서의 편찬 방식에 따라 필요에 맞게 유서를 편찬하였다. 조선의 유서는 대체로 국가보다 개인이 소규모로 편찬하는 경우가 많았고 자, 이게 지금 중국 유서와의 차이점이 나타나는 거죠. 우리 중국 유서 같은 경우에는 왕조 초기에 국가가 편찬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조선의 유서 같은 경우에는 국가보다는 개인이 소규모로 편찬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조선은 목적에 따른 특정 주제의 전문 유서가 집중적으로 편찬되었대요. 전문 유서 가운데 편찬자가 미상인 경우가 많은데 대체로 간행을 염두에 두지 않고 기존 서적에서 필요한 부분을 발췌, 기록하여 시문 창작, 과거 시험 등 개인적 목적으로 유서를 활용하고자 했기 때문이었다. 지금 뒤에서 실학 등장 이후에 조선 유서가 나올 텐데 이 부분은 실학 등장 이전 조선 유서의 특징 세 가지가 나타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개인이 소규모로 편찬하는 경우가 많았다. 전문 유서가 집중적으로 편찬됐다. 그리고 작자 미상인 유서가 많았는데 그 이유는 그냥 개인적 목적으로 유서를 활용하고자 하였기 때문이다. 이렇게 세 가지 알아두면 되고 그런데 이 같은 유서 편찬 경향이 지속되는 가운데 17세기부터 실학의 학풍이 하나의 조류를 형성하면서 유서 편찬에 변화가 나타났다. 여러분들 실학이라는 거 한 번씩은 다 들어봤죠? 그 실학자들의 유서는 현실 개혁의 뜻을 담았고 편찬 의도를 지식의 제공과 확산해 두었다. 자, 우리 앞에서 조선에서는 유서를 그냥 개인적 목적으로 활용하고자 했기 때문에 작자 미상인 경우가 많았다. 편찬자 미상인 경우가 많았다. 라고 했는데 이제 실학이 하나의 조류를 형성하면서부터는 이제 편찬 의도가 지식의 제공과 확산으로 바뀌게 된 거죠. 또한 단순 정리를 넘어 우리 이제까지 그냥 단순 정리, 필요한 부분을 배열하는 게 유서에서 활용하는 방법이었는데 이런 정리를 넘어서 지식을 재분류하여 범주화하고 평가를 더하는 등 저술의 성격을 드러냈다. 독서와 견문을 통해 주자학에서 중시되지 않았던 지식을 집적했고 증거를 세워 이론적으로 밝히는 고증과 이에 대한 의견 등 안서를 덧붙이는 경우가 많았다. 자, 우리가 실학 등장 이전에 조선과 중국에서는 단지 필요한 부분을 뽑아서 배열하는 것으로 사용이 됐는데 이제 실학이 등장 이후부터는 지식 집적, 고증, 안설과 같은 내용들이 들어가게 된 거죠. 그 주자학의 지식을 이어받는 한편 주자학이 아닌 새로운 지식을 수용하는 유연성과 개방성을 보였다. 자, 미리 나 내용을 조금 알려주자면 나에는 실학자들이 편찬한 유서의 구체적인 예시가 드러나 있어요. 그래서 각
나에 드러나는 그 실학자들은 어떻게 새로운 지식을 수용하는 유연성과 개방성을 보이는지 여러분들이 연관해서 알아두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광범위하게 정리한 지식을 식자층이 쉽게 접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고, 객관적 사실 탐구를 중시하여 박물학과, 자연과학에 관심을 기울였다. 자, 일단 유서의 변화 과정이 드러나니까 조선의 유서 변화 과정을 묻는 문제가 출제될 가능성이 좀 높겠죠. 그래서 실학이 하나의 조류를 형성하기 전과 하나의 조류를 형성한 후 각각의 유서의 특징과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지 여러분들이 정리해두는 게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나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예수의 선교사들이 중국에 소개한 서양의 학문, 곧 서학은 조선 후기 유서의 지적 자원 중 하나로 활용되었다. 자, 여러분들, 이거 조선 후기에 서학이 바로 조선으로 들어온 게 아니라 중국에 소개됐던 서양의 학문인데 조선 후기에 이제 사용이 된 거죠. 그 조선 후기 실학자들 가운데 이수강, 이규경 등이 편찬한 백과전서식 유서는 주자학의 지적 영역 내에서 서학의 지식을 어떻게 수용하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이다. 자, 여러분, 우리 일단 서학의 지식이라는 것 자체가 주자학과 다른 새로운 지식이죠. 그래서 실학자 이수강, 이규경들은 이렇게 새로운 지식을 주자학의 지적 영역 내에서 수용했는지 보여주는 백과전서식 유서를 만들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조심해야 되는 게 이 세 사람은 다 실학자예요. 그래서 가에 나타났던 실학자들의 특징, 실학자들이 만든 유서의 특징이 각각의 사람들이 만든 백과전서식 유서에 어떤 식으로 드러나는지 연관해서 알아놔야 됩니다. 일단 17세기 이수강부터 보자면 17세기의 이수강은 주자학뿐 아니라 다른 학문에 대해서도 열린 태도를 가지고 있었다. 주자학에 기초하여 도덕에 관한 학문과 경전에 관한 학문 등이 주류였던 당시 상황에서 그는 지봉유서를 통해 당대 조선의 지식을 망라하여 항목화하고 자신의 견해를 덧붙였을 뿐 아니라 사신의 일원으로 중국에서 접한 서양 관련 지식을 객관적으로 소개했다. 자, 당대 조선의 지식을 망라하여 항목화했다는 건 지식을 집적했다는 거고 자신의 견해, 안설 같은 걸 드러냈죠. 그리고 여기서 끝나지 않고 중국에서 접한 서양 관련 지식을 객관적으로 소개까지 했습니다. 자, 이에 대해 심성수양에 절실하지 않을 뿐더러 주자학이 아닌 것이 뒤섞여 순수하지 않다는 일부 주자학자의 비판이 있었지만 그가 소개한 서양 관련 지식은 중국과 큰 시간 차이 없이 주변에 알려졌다. 이수강이 일부 주자학자의 비판을 받은 이유와 그리고 이수강이 이런 주자학자들에게 해줄 수 있는 말, 조언 같은 거를 찾으라는 문제가 출제될 수 있습니다. 18세기의 이익은 서학 지식 자체를 성우사설의 표제어를 삼았고 기존의 학설을 정당화하거나 배제하는 근거로 서학을 수용하는 등 서학을 지적 자원으로 활용하였다. 특히 그는 서학의 세부 내용을 다른 분야로 확대하며 상호 참조하는 방식으로 지식을 심화하고 확장하여 소개하였다. 서학의 해부학과 생리학을 그 자체로 수용하지 않고 주자학 심성론의 하위 이론으로 재분류하는 등 지식의 범주를 바꾸어 수용하였다. 또한 서학의 수학을 주자학의 지식 영역 안에서 재구성하기도 하였다. 자, 지금 벌써 보니까 17세기 이수강, 18세기 이 이렇게 시기별로 각각의 유서, 백과전서식 유서가 드러나고 있죠. 따라서 내용 전개 방식에 시기별로 내용을 전개하고 있다, 통시적으로 내용을 전개하고 있다와 같은
오른손지가 출제될 수 있습니다. 자, 19세기의 이규경도 오주연 문장 전성고를 편찬하면서 서학을 적극 활용하였다. 그는 성우사설의 분류체계를 적용하였고 이익과 마찬가지로 서학의 천문학, 우주론 등의 내용을 수록하였다. 자, 천문학이나 우주론 같은 게 우리 가의 마지막 부분에 나왔던 자연과학 부분에 해당하는 거죠. 그래서 나에 나오는 이수광, 이익, 이규경도 객관적 사실 탐구를 중시하는 실학자였다는 거 다시 한번 기억하면 되고요. 그가 주로 유서의 지적 자원을 활용한 중국의 서학 연구서들은 서학을 소화하여 중국의 학문과 절충한 것이었고 서학이 가지는 진보성의 토대가 중국이라는 서학 중국 원류서를 반영한 것이었다. 자, 그러면 아무래도 이규경은 서학 그 자체를 받아들인 게 아니라 서학과 중국의 학문이 절충되고 서학이 가지는 진보성이 결국 중국이 토대라는 서학 중국 원류서를 받아들인 거라고 보면 되겠죠. 이에 따라 이규경은 이 책들에 담긴 중국 과한 서학 지식과 서학 중국 원류서를 받아들였고 문명의 척도로 여겨진 기존의 중화관념에서 탈피하지 않으면서도 서학 수용의 이질감과 부담감에서 자유로울 수 있었다. 이렇듯 이규경은 중국의 서학 연구서들을 활용해 매개적 방식으로 서학을 수용하였다. 자, 그래서 우리 일단 가랑 나 보자면 우리 가는 조선의 유서편찬의 특징이 가장 대표적으로 나왔죠. 중국의 유서편찬의 특징도 나왔지만 주제 자체는 그냥 유서편찬의 특징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1문단은 중국의 유서편찬의 특징이 나왔고 2문단은 실학 등장 이전 조선의 유서편찬의 특징이 등장했습니다. 3문단은 실학 등장 이후의 조선의 유서편찬의 특징과 4문단은 조선 후기 실학자들이 편찬한 유서의 의의가 제시되어 있었죠. 우리 나 같은 경우에는 조선에서 유서의 지적자원 중 하나인 서학을 수용하는 방식에 대해서 제시되어 있었습니다. 특히 실학자 3명, 17세기의 이수광, 18세기의 이익, 19세기의 이규경 이렇게 세 사람의 백과전서식 유서를 예시로 들어서 설명을 해주고 있었죠. 그래서 1문단은 조선 후기 유서의 지적자원이 된 서학에 대한 설명이었고 2문단은 17세기 이수광의 지복유설의 특징과 이수광의 특징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우리 3문단은 18세기 이익의 서학 활용 방법이었고 4문단은 19세기 이규경의 서학 활용 방법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린 이와 관련된 문제 3개 정도만 풀어보고 그 다음 지문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우선 풀어볼 문제는 수능 변형 문제 1번입니다. 자, 1번 일시정지 누르고 한번 풀어보도록 합시다. 자, 여러분 우리 1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우리 1번의 가와 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4번이라고 할 수 있죠. 우리 4번 먼저 가자면 우리 가는 실학의 학풍이 하나의 조류를 형성하기 전과 후에 따른
조선 유서의 특성을 드러내고 조선 후기 실학자들이 편찬한 유서의 의의를 드러내고 있으며 나는 조선 후기 실학자들인 이수광, 이익, 이규경이 편찬한 유서에 드러나 있는 서학의 수용 양상을 통시적으로 소개하고 있으므로 4번이 가장 적절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나머지 적절하지 않은 이유 보자면 1번 가는 유서는 고금의 서적에서 자료를 수집하고 항목별로 분류, 정리하여 이용에 편리하도록 편찬한 서적에서 유서의 정의를 알 수 있긴 하지만 서양과 동양의 유서 편찬 방식의 차이는 드러나지 않죠. 또한 나는 조선 후기 실학자인 이수광, 이익, 이규경이 편찬한 유서에 드러나 있는 서학의 수용 양상을 시기별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2번 가는 실학의 학풍이 하나의 조류를 형성하기 전과 후에 따라 조선의 유서의 변화 과정을 드러내고 있지만 나는 중국에서 드러나는 서학의 수용 양상을 통시적으로 소개하고 있지 않죠. 3번 가는 중국의 유서 변화 과정을 통시적으로 드러내지 않고 나는 조선 후기 실학자들이 편찬한 유서를 대조하고 있지 않습니다. 5번 가는 실학의 학풍이 하나의 조류를 형성하기 전과 후에 따른 조선 내 유서의 변천 과정을 드러낸다고 할 수 있으나 나는 외국 유서의 변천 과정을 소개하고 있지 않으므로 1번에 가장 적절한 거 4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풀어볼 문제는 7번 문제입니다. 가의 내용을 정리한 거고 가는 여러분들 알다시피 중국에서 비롯된 유서에서 고려때 유서를 수용하고 이제 조선의 실학자들이 나타났을 때의 유서, 이 특징이 드러나 있는 글입니다. 자, 가 한번 보고 가의 내용을 정리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 한번 풀어보도록 합시다. 자, 7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7번에 적절하지 않은 거 1번이죠. 우리 조선은 대체로 국가보다 개인이 수경으로 편찬하는 경우가 많았고 목적에 따른 특정 주제의 전문 유서가 집중적으로 편찬되었다고 제시되어 있지만 중국은 대체로 왕조 초기에 많은 학자를 동원하여 국가주도로 대규모 유서를 편찬하여 간행하였다고만 제시되어 있을 뿐 특정 주제를 다룬 전문 유서를 주로 편찬했다는 내용은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중국과 조선 둘 다 주로 편찬한 유서의 종류가 특정 주제를 다룬 전문 유서라고 볼 수 없죠. 나머지 적절한 이유 보자면 2번 중국은 대체로 왕조 초기에 많은 학자를 동원하여 국가주도로 대규모 유서를 편찬했다고 제시되어 있습니다. 3번 조선은 대체로 국가보다 개인이 소규모를 편찬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제시되어 있고요. 4번 중국은 이를 통해 이전까지의 지식을 집성하고 왕조의 위엄을 과시할 수 있었다라고 제시되어 있으므로 적절하게 됩니다. 5번 조선은 대체로 간행을 염두에 두지 않고 기존 서적에서 필요한 부분을 발췌, 기록하여 시문창작, 과거시험 등 개인적 목적으로 유서를 활용하고자 하였기 때문이라고 제시되어 있으므로 5번 또한 적절하게 됩니다. 따라 7번에 적절하지 않은 거 1번이라고 할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풀어볼 문제는 8번 문제입니다. 자, 8번도 예시정지 누르고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8번 문제 같이 보자면 표의 내용 중 적절하지 않은 거 바로 2번이죠. 자, 2번 이수광, 이익, 이규경 등이 편찬한 백과전서식 유서는 주자학의 지적 영역 내에서 서학의 지식을 어떻게 수용했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를 통해서 이수광도 주자학의 지적 영역 내에서 서학의 지식을 수용한 사람임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자학의 지적 영역 내에서 서학의 지식을 수용하지 않아 일부 주자학자의 비판을 받았다는 내용은 적절하지 않게 되죠. 자, 나머지 적절한 이유 보자면 1번 예수의 선교사들이 중국에 소개한 서양의 학문, 곧 서학은 조선 후기 유서의 지적 자원 중 하나로 활용을 통해 적절함을 알 수 있고요. 3번 기존의 학설을 정당화하거나 배제하는 근거로 서학을 수용하는 등 서학을 지적 자원으로 활용했다는 부분을 통해서 적절함을 알 수 있습니다. 4번 이수광, 이익, 이규경 등이 편찬한 백과전서식 유서는 주자학의 지적 영역 내에서 서학의 지식을 어떻게 수용하였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를 통해 적절함을 알 수 있습니다. 5번 성호사설의 분류체계를 적용하였고 이익과 마찬가지로 서학의 천문학, 우조론 등의 내용을 기록했다는 부분을 통해서 적절함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적절하지 않은 거 2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는 바로 그 다음 지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볼 지문은 불확정 개념입니다. 아마 불확정 개념은 여러분들이 가장 익숙하게 풀었을 지문일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2023 EBS 수능 완성 국어 실전 모의고사 1회 독서 기속행위와 재량행위, 판단 여지의 인정 가능성의 연계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 수능 완성에 나왔던 것처럼 법령의 조문부터 제시가 되면서 시작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문 분석부터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법령의 조문은 대개 A에 해당하면 이 부분이 요건이 되죠. B를 해야 한다. 뒤의 부분은 효과가 됩니다. 이런 것처럼 요건과 효과로 구성된 조건문으로 규정된다. 하지만 그 요건이나 효과가 항상 이리적인 것은 아니다. 자, 이리적이라는 건 하나의 뜻으로 규정되는 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항상 요건이나 효과가 하나의 뜻으로 규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죠. 법조문에는 구체적 상황을 고려해야 그 상황에 맞는 진정한 의미가 파악되는 불확정 개념이 사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자, 요건이나 효과가 이리적이지 않은 이유는 불확정 개념이 사용될 수 있기 때문이고 불확정 개념이라는 것은 구체적 상황을 고려해야 그 상황에 맞는 진정한 의미가 파악되는 개념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런 불확정 개념 같은 경우에는 그 어디에도 사용될 수 있는데 우리 일단 이 지문에서는 구체적으로 두 부분에 사용된 불확정 개념에 대해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개인 간 법률 관계를 규율하는 민법에서 불확정 개념이 사용된 예로 손해배상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에는 법원은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 라는 조문을 들 수 있다. 자, 우리 앞부분이 요건, 뒷부분이 효과가 되겠죠. 이때 법원은 요건과 효과를 재량으로 판단할 수 있다. 자, 왜냐하면 우리 지금 불확정 개념이 사용된 예시로 이와 같은 조문을 든 거니까 우리 불확정 개념, 요건과 효과를 재량으로 판단할 수 있는 거죠. 손해배상 예정액은 위약금의 일종이며 계약 위반에 대한 제재인 위약벌도 위약금에 속한다. 지금 위약금의 일종이 두 개가 나왔어요. 손해배상 예정액과 위약벌. 자, 위약금의 성격이 둘 중 무엇인지 증명되지 못하면 손해배상 예정액으로 다루어진다. 자, 여기서 둘 중은 손해배상 예정액과 위약벌, 이거 두 개를 얘기하는 거죠. 위약금의 성격이 이 둘 중 무엇인지 증명되지 못하면 손해배상 예정액으로 다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지금 민법에서 불확정 개념이 사용되는 구체적인 예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으로 가자면 채무자의 잘못으로 계약 내용이 실현되지 못하여 계약 위반이 발생하면 이로 인해 손해를 입은 채권자가 손해 액수를 증명해야 그 액수만큼 손해배상금을 받을 수 있다. 자, 그러나 손해배상 예정액이 정해져 있었다면 채권자는 손해 액수를 증명하지 않아도 손해배상 예정액만큼 손해배상금을 받을 수 있다. 자, 여러분, 손해배상 예정액이 정해져 있다면 채권자는 손해 액수를 증명하지 않아도 되지만 손해배상 예정액이 정해져 있지 않다면 손해 액수를 증명해야 당연히 그 액수만큼의 손해배상금을 받을 수 있겠죠. 자, 이때 손해 액수가 얼마로 증명되든 손해배상 예정액보다 더 받을 수는 없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수능완성 보험자 대위의 이득 금지의 원칙과 연관해서 문제가 출제될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득 금지의 원칙까지 함께 알아두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한편 위약금이 위약버림이 증명되면 자, 우리 앞에서는 지금 손해배상 예정액만큼 손해배상금을 받을 수 있는 경우고요. 이제 뒤에서는 위약벌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 거죠. 위약금이 위약버림이 증명되면 채권자는 위약벌에 해당하는 위약금을 받을 수 있고 손해배상 예정액과는 달리 법원이 감액할 수 없다. 자, 그렇다는 건 우리 손해배상 예정액은 그 액수에 따라서 손해배상금을 법원이 감액할 수 있지만 위약벌 같은 경우에는 감액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손해 액수가 80만 원이라고 치고 손해배상 예정액이 100만 원이었다고 치면 손해배상 예정액은 법원이 80만 원까지 깎을 수 있지만 위약벌 같은 경우에는 법원이 80만 원까지 깎을 수가 없다. 감액할 수가 없다는 내용이고요. 손해배상 예정액과 위약벌의 가장 큰 차이이므로 여러분들이 잘 알아놓고 있어야 됩니다. 심지어 이제 채권자가 손해 액수를 증명하면 손해배상금도 받을 수 있다. 지금 위약벌 같은 경우에는 위약벌에 해당하는 위약금과 손해배상금 두 가지를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이 문단은 손해배상 예정액과 위약벌의 차이가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가면 불확정 개념은 행정법령에도 사용된다. 자, 우리 앞에서는 민법에서 사용된 불확정 개념에 대한 구체적인 예시가 나왔다면 이제 행정법령에서 사용되는 불확정 개념이 제시되는 거죠. 그래서 행정법령은 행정청이 구체적 사실에 대해 행하는 법 집행인 행정작용을 규율한다. 법령상 요건이 충족되면 그 효과로서 행정청이 반드시 해야 하는 특정 내용의 행정작용은 기속행위. 반면 법령상 요건이 충족되더라도 그 효과의 행정작용의 구체적 내용을 고를 수 있는 재량이 행정청이 주어져 있을 때 이러한 재량을 행사하는 행정작용은 재량행위이다. 자, 여러분들은 앞에 나왔던 이 법령의 조문과 기속행위, 재량행위 이것들은 익숙하게 알고 넘어가셨어야 돼요. 왜냐하면 수능 완성에 똑같은 개념이 사용되었기 때문이죠.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 그 효과를 반드시 해야 하는 특정 내용의 행정작용은 기속, 재량을 행사할 수 있는 행정작용은 재량 이렇게 두 가지로 행위가 나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속행위 같은 경우에는 조문이 A에 해당하면 B를 해야 한다와 같이 이루어지지만 재량행위 같은 경우는 A에 해당하면 B를 할 수 있다와 같이 조문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법령에서 불확정 개념이 사용되면 이에 근거한 행정작용은 당연히 재량행위가 되겠죠. 왜냐하면 불확정 개념이 그 상황 같은 거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건데 그렇다면 당연히 행정청이 재량을 가지고 판단할 수 있는 재량행위가 이루어져야 하는 거죠.
행정청은 재량으로 재량 행사의 기준을 명확히 정할 수 있는데 이 기준을 재량 준칙이라고 한다. 재량 준칙은 법령이 아니므로 재량 준칙대로 재량을 행사하지 않아도 근거 법령 위반은 아니다. 다만 특정 요건 하에 재량 준칙대로 특정한 내용의 적법한 행정작용이 반복되어 행정관행이 생긴 후에는 이미 유사한 재량 준칙이 반복되어서 행정관행이 생겼다면 같은 요건이 충족되면 행정청은 동일한 내용의 행정작용을 해야 한다. 왜냐하면 행정청은 평등 원칙을 지켜야 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결국 행정관행이 생긴 후에 같은 요건이 충족되면 행정청이 동일한 내용의 행정작용을 해야 하는 이유는 바로 평등 원칙을 지켜야 하기 때문이죠. 행정관행이나 평등 원칙의 빈칸을 뚫고 적절한 말을 고르라는 문제가 출제될 수도 있으니 여러분들은 각각의 단어를 잘 알아놓았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수능 완성, 판단 여지의 인정 가능성과 연관해서 문제로 출제되기가 참 좋겠죠. 따라서 수능 완성, 독사 실전 모의고사 1회에 실려있는 기속행위와 재량행위, 판단 여지의 인정 가능성의 내용도 함께 알아놓으면 연관해서 나오는 문제를 좀 더 쉽게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와 관련된 문제 3개 정도만 보고 마지막 과학지문이죠. 과학지문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풀어볼 문제는 수능 변형 문제인 3번 문제입니다.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 고르는 문제고 일시정지 누르고 한번 풀어보도록 합시다. 자, 3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우리 3번에 적절하지 않은 것은 4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윗글에서는 위약금이 위약벌임이 증명되면 채권자는 위약벌에 해당하는 위약금을 받을 수 있고 손해 액수를 증명하면 손해배상금도 받을 수 있다고 제시되어 있죠. 따라서 을이 위약금과 손해배상금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은 알 수 있으나 갑이 손해 액수를 증명하면 손해배상금만큼 을에게 줄 위약금이 줄어든다는 내용은 언급되어 있지 않으므로 적절하지 않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채무자랑 채권자가 누구인지 파악하는 게 여러분들한테 1차적으로 중요했겠죠? 그 다음 나머지 적절한 이유를 보자면 1번 채무자의 잘못으로 계약 내용이 실현되지 못하여 계약 위반이 발생하면 이로 인해 손해를 입은 채권자가 손해 액수를 증명해야 그 액수만큼 손해배상금을 받을 수 있다고 윗글에 제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서의 채권자인 을이 손해 액수를 증명해야 그 액수만큼 손해배상금을 받을 수 있음을 알 수 있죠. 자, 2번. 2번은 나와 관련된 상황인데 위약금의 성격이 둘 중 무엇인지 증명되지 못하면 손해배상 예정액으로 다뤄진다고 윗글에 제시되어 있습니다. 위약금의 성격이 손해배상 예정액과 위약벌 중 무엇인지 증명되지 못하면 손해배상 예정액으로 다루어지므로 우리 나의 상황에서는 손해배상 예정액으로 다루어지는 상황임을 알 수 있습니다. 3번
손해배상 예정액과는 달리 법원이 감액할 수 없는 게 바로 위약벌이었죠. 따라서 나 상황에서 의리받을 위약금은 80으로 감액될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5번 위약벌은 손해배상 예정액과는 달리 법원이 감액할 수 없다고 제시되어 있으므로 을은 법원이 감액할 수 없는 위약금 100을 갑에게 받을 수 있음을 알 수 있죠. 따라서 적절하지 않은 거 4번이라고 할 수 있고 그 다음은 바로 7번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표의 내용 중 적절하지 않은 것만을 짝지은 거 찾는 문제고 이것 또한 풀어볼 시간 줄 테니 일시정지 누르고 한번 풀어보도록 합시다. 자, 7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우리 7번에 적절하지 않은 것만을 짝짓은 것은 A와 C, 바로 1번이라고 할 수 있죠. A 먼저 가자면 위약금이 위약벌임이 증명되면 채권자는 위약벌에 해당하는 위약금을 받을 수 있고 손해배상 예정액과는 달리 법원이 감액할 수 없다라고 윗글에 제시되어 있으므로 손해배상 예정액은 위약벌과는 달리 법원이 감액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위약벌은 손해배상 예정액과는 달리 법원이 감액할 수 없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손해배상 예정액이 정해져 있었다면 채권자는 손해액수를 증명하지 않아도 손해배상 예정액만큼 손해배상금을 받을 수 있다라고 윗글에 제시되어 있으므로 우리 손해배상 예정액은 위약벌과는 달리 항상 손해액수를 증명해야만 손해배상금을 받을 수 있는 게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적절하지 않은 거 A랑 C고 B랑 D가 왜 적절한지 함께 보자면 B. 위약금의 성격이 둘 중 무엇인지 증명되지 못하면 손해배상 예정액으로 다뤄진다 했으므로 적절하게 되고요. 손해배상 예정액은 위약금의 일종이며 계약 위반에 대한 제재인 위약벌도 위약금에 속한다. 이 부분을 통해서 둘 다 위약금의 일종임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B랑 D는 적절하고 A와 C가 적절하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4번 문제 풀기 전에 B가 무엇인지 알려주자면 B는 여기요. 이에 근거한 행정작용은 대개 재량행위이다. 자, B 부분 기억하고 B의 이유를 추론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거 이것 또한 일시정지 누르고 한번 풀어보도록 합시다. 자, 14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우리 일단 B의 이유를 추론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거 1번이라고 할 수 있죠.
우리 불확정 개념은 구체적 상황을 고려해야 그 상황에 맞는 진정한 의미가 파악되는 것인데 법령에서 불확정 개념이 사용되면 행정청의 재량에 맞게 이에 맞는 상황을 판단해야 하기 때문에 행정작용으로 대개 재량행위가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행정청이 재량을 행사할 수 있는 행정작용이 재량행위이기 때문에 법령에서 불확정 개념이 사용되었을 때 이에 근거한 행정작용은 대개 재량행위라고 할 수 있으므로 1번이 가장 적절하게 되고요. 나머지 적절하지 않은 이유 보자면 2번 행정청이 효과로서 반드시 해야 하는 행정작용은 우리 기속행위라고 제시되어 있었죠. 따라서 적절하지 않게 되고 3번 불확정 개념은 요건이나 효과가 일의적으로 해석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용 자체가 적절하지 않다고 할 수 있습니다. 4번 불확정 개념은 행정법령에도 사용된다고 제시되어 있지만 행정법령에는 불확정 개념만 사용된다는 내용은 제시되어 있지 않고 이는 B의 이유로도 적절하지 않기 때문에 B의 이유로도 적절하지 않고요. 5번 불확정 개념은 구체적 상황을 고려해야 그 상황에 맞는 진정한 의미가 파악되는 것이기 때문에 애초에 내용 자체가 적절하지 않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B의 이유로 가장 적절하게 추론한 것은 1번이라고 할 수 있고 우리는 마지막 지문, 과학 지문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과학 지문 함께 보도록 할게요. 클라이버의 기초 대사량 연구에 관한 지문이었고요. 수능을 봤던 친구들에게 가장 고통을 안겨줬던 지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근데 사실 내용만 보면은 그렇게 크게 어렵진 않은데 문제 자체가 조금 까다롭게 나온 경우라고 할 수 있죠. 우리 지문 분석부터 천천히 들어가자면 자, 우리 하루에 필요한 에너지 양은 하루 동안의 총 열량 소모량인 대사량으로 구한다. 자, 이런 것까지는 괜찮죠? 그냥 하루에 필요한 에너지 양은 대사량으로 구한대요. 자, 그중 기초 대사량은 당연히 대사량의 일종이겠죠? 생존에 필수적인 에너지로 쾌적한 온도에서 편히 쉬는 동물이 공복 상태에서 생성하는 열량으로 정의된다. 자, 여러분들이 이런 걸 놓치면 안 되는 게 쾌적한 온도, 편히 쉬는 동물, 공복 상태 이렇게 세 가지의 조건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조건에 있는 동물이 생성하는 열량이 바로 기초 대사량이고 이 기초 대사량은 생존에 필수적인 에너지라는 거죠. 이때 체내에서 생성한 열량은 일정한 체온에서 체외로 발생되는 열량과 같다. 이런 건 여러분들 이렇게 등호 표시해놓고 넘어가면 됩니다. 기초 대사량은 개체에 따라 대사량의 60에서 75%를 차지하고 근육량이 많을수록 증가한다. 지금 기초 대사량은 근육량이 많을수록 변화된다 와 같은 옳은 선지가 출제될 가능성이 있겠죠. 그래서 우리 1문단은 별 내용이 없었어요. 기초 대사량의 정의와 특징이 드러나 있었습니다. 그 다음으로 가자면 자, 기초 대사량을 구하는 방법 두 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 직접법, 두 번째 간접법. 자, 직접법이란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되고 공기의 출입량을 알고 있는 호흡실에서 자, 지금 직접법은 호흡실이라는 구체적인 공간에서 해야 돼요. 공기의 출입량을 알고 있는 호흡실이죠. 이 호흡실에서 동물이 발산하는 열량을 열량계로 이용해 측정하는 방법이다. 간접법은 호흡 측정 장치를 이용해 동물의 산소 소비량과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측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체내에서 생성된 열량을 추정하는 방법이다. 자, 직접법과 간접법을 비교하는 모의고사 문제에 두 방법 모두 일정한 체온에서 동물이 체외로 발산하는 열량을 구할 수 있다는 옳은 선지가 출제되었으며 생존에 필수적인 에너지를 구하기 위해서는 간접법을 활용해야 한다는 식의 틀린 선지가 출제될 수 있습니다. 자, 하지만 중요한 건 직접법과 간접법에서 동물의 호흡을 이용해야 되는 건 간접법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직접법은 이미 공기의 출입량을 알고 있는 호흡실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동물이 발산하는 열량만을 재면 되지만
간접법은 호흡까지 측정해가지고 그것을 통해 체내에서 생성된 열량을 추정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직접법과 간접법의 차이 잘 알아두고 있으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면, 자, 19세기 초기 연구는 당연히 기초대사량과 관련된 초기 연구겠죠. 체외로 발산되는 열량이 체표 면적에 비례한다고 보았다.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체표 면적이 클수록 체외로 발산되는 열량이 많을 거라 생각한 거예요. 왜냐면 면적이 크니까 그만큼 열량이 많이 발산되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즉, 그 둘이 항상 일정한 비를 갖는다는 것이다. 자, 그 둘이라는 건 체외로 발산되는 열량과 체포 면적을 의미합니다. 왜냐면 당연히 19세기 초기 연구는 체외로 발산되는 열량과 체포 면적이 비례한다고 보았으니 항상 일정한 비를 가지면서 비례한다고 봤겠죠. 자, 체표 면적은 체중의 0.67승에 비례하므로 기초 대사량은 체중이 아닌 체중 0.67승에 비례한다고 하였다. 어떤 변수의 증가율은 증가 후 값을 증가 전 값으로 나눈 값이므로 체중이 W에서 2W로 커지면 체중의 증가율은 W분의 2W가 되고 이 경우에 기초 대사량의 증가율은 W의 0.67승에 W의 0.67승분의 2W의 0.67승이 됩니다. 그래서 즉 약 1.6이 된다는 연구 결과를 얻어낸 거죠. 19세기 초기 연구에서. 자, 그런데 1930년대에 클라이버가 생쥐부터 코끼리까지 다양한 크기의 동물의 기초 대사량 측정 결과를 분석했다. 그래프의 가로축 변수로 동물의 체중을, 자, 가로축 X축이죠? X축의 동물의 체중, 세로축 변수로 기초 대사량, 그럼 Y축이 기초 대사량, 각 동물별 체중과 기초 대사량의 순서상을 점으로 나타냈다. 자, 여러분 이렇게 그림 같은 거 주면 그림을 통해서 이해하려고 하는 게 가장 지문을 쉽게 이해하는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림을 좀 중점적으로 같이 보자면, 우리 X축에는 아까 동물의 체중 냅뒀고 Y축에는 기초 대사량 냅뒀죠. 그리고 동물의 체중과 기초 대사량의 순서상을 이렇게 점으로 표시를 해놓은 거예요. 가로축과 세로축 두 변수의 증가율이 서로 다를 경우 그 둘의 증가율이 같을 때와 달리 일반적인 그래프에서 이 점들은 직선이 아닌 어떤 곡선의 주변에 분포한다. 자, 지금 그림 보면은 여기 직선 주변에 이렇게 점 같은 거 있잖아요. 자,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그래프에서 직선 주변에 분포하는 점들로 가로축과 세로축 두 변수의 증가율이 서로 같을 때죠. 자, 하지만 가로축과 세로축 두 변수의 증가율이 서로 다를 때 이렇게 직선이 아니라 어떤 곡선의 주변에 분포를 한다는 얘기고요. 자, 그런데 순서상의 값에 상형 요구를 취해 새로운 순서상을 만들어서 이를 그림과 같이 그래프에 표시하면 어떤 직선의 주변의 점들이 분포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이 그림은 일반적인 값을 표시한 게 아니라 순서상의 값에 상형요구를 취해 새로운 순서상을 만든 것을 그림과 같이 표시를 한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직선의 주변에 점들이 분포하는 것으로 나타났던 얘기예요. 왜 굳이 상형요구를 취했을까요? 그건 잘 모르겠지만 일단 상형요구를 취해서 새로운 순서상을 만든 게 이 그림이다 라는 것까지만 이해하고 있으면 됩니다. 그림이 중요하니 그림을 좀 갖고 올게요. 그래서 그림에 있는 직선의 주변에 찍힌 점은 우리 앞에서 일반적인 그래프에서 가로축과 세로축 두 변수의 증가율이 서로 같을 때가 아니라 지금 가로축과 세로축 두 변수의 증가율이 서로 다를 때예요. 거기에 상형요구 취했더니 이렇게 됐다라는 거니까. 자, 그렇다면 우리 19세기 초기 연구에서 생각했던 것처럼 뭐 어떤 거에 비례를 하거나 그러진 않겠다라는 걸 알 수 있죠. 왜냐면 증가율을 갖지 않으니까.
증가율이 다르다는 걸 지금 클레이버가 알아낸 거예요. 19세기 연구랑 다르게. 그래서 모의고사 내용일치 문제에 L그래프, 우리 이 그림을 L그래프라 부르기로 했죠. L그래프에서 직선의 기울기는 가로축과 세로축 두 변수의 증가율의 차이와 동일하다는 틀린 선지가 출제되었으며 그림의 직선 주변에 찍힌 점들은 가로축과 세로축 두 변수의 증가율이 다를 때와 달리 두 변수의 증가율이 같은 상황이라는 틀린 선지가 출제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알아내야 되는 건 그림은 세로축과 가로축의 증가율이 다를 때이다 라는 걸 알아두고 있으면 좋겠죠. 그러면 그 직선의 기울기를 이용해 두 변수의 증가율을 비교할 수 있다. 자, 그림에서 x와 y는 각각 체중과 기초 대사량의 상용력으로 취한 값이다. 당연한 얘기죠. 왜냐면 우리 아까 앞에서 순서상 값에 상용력을 취해서 새로운 순서상 만들어서 만든 게 그림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당연히 그림의 x와 y는 각각 체중과 기초 대사량의 x축과 y축의 상용력으로 취한 값이죠. 이거 지금 앞에서 한 얘기 똑같이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헷갈릴까봐. 이런 방식으로 표현한 그래프를 L그래프라 하자. 자, 이런 그림과 같은 그래프를 이제부터 L그래프라 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헷갈리면 안 되는 게 X축과 Y축 각각 체중과 기초 대사량 의미한다는 거 헷갈리면 안 되죠. 그 다음으로 가자면 체중의 증가율에 비해 기초 대사량의 증가율이 작다면 자, 우리 체중의 증가율에 비해 기초 대사량의 증가율이 작다면 자, 그러면 이렇게 표시가 되겠죠. L그래프에서 직선의 기울기는 1보다 작으며 기초 대사량의 증가율이 작을수록 기울기도 작아진다. 만약 체중의 증가율과 기초 대사량의 증가율이 같으면 L그래프에서 직선의 기울기는 1이 된다. 자, 그래서 우리 직선의 기울기를 이용해서 두 변수의 증가율을 비교할 수 있다고 했고 그래서 지금 직선의 기울기에 대한 언급을 해주는 거죠. 체중의 증가율에 비해 기초 대사량의 증가율이 작다면 이렇게 표시가 되고 그러면 직선의 기울기가 1보다 작게 된다. 자, 하지만 체중의 증가율과 기초 대사량의 증가율이 같으면 당연히 직선의 기울기는 1이 되겠죠. 이렇듯 L그래프와 같은 방식으로 표현할 때 생물의 어떤 형질이 체중 또는 몸 크기와 직선의 관계를 보이며 함께 증가하는 경우 그 형질은 상대 성장을 한다고 한다. 동일 종에서의 심장, 두뇌와 같은 신체 크기의 크기도 상대 성장을 따른다. 그리고 칠문단은 동물의 신체 기관인 심장과 두뇌의 크기는 몸무게나 몸의 크기에 상대 성장을 하며 발달한다는 거고 이거는 인간 또한 마찬가지인 거죠. 자, 한편 그래프에서 가로축과 세로축 두 변수의 관계를 대변하는 최적의 직선의 기울기와 절편은 최소제곱법으로 구할 수 있다. 자, 여러분 우리 이제까지 앞에 나왔던 것은 그냥 직선의 기울기인데 이제 최적의 직선의 기울기가 나와요. 아마 여러분들이 많이 어려워했을 모의고사 17번 문제의 선지에서는 최적의 직선의 기울기를 묻고 있으므로 여러분들이 최소제곱법이란 무엇이고 이거 가지고 어떻게 최적의 직선의 기울기와 절편을 구할 수 있는지를 파악하고 있었어야 되는 거겠죠. 우선 그래프의 두 변수의 순서상을 나타낸 점들 사이를 지나는 임의의 직선을 그린다. 각 점에서 가로축의 수직 방향으로 직선까지의 거리인 편차의 절대값을 구하고 이들을 각각 제곱하여 모두 합한 값이 편차 제곱합이며 편차 제곱합이 가장 작은 직선을 구하는 것이 최소 제곱법이다.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여기 이렇게 순서상 사이를 지나가는 직선을 하나 그려요. 그림 중 밑으로 갖고 올게요. 그리고 가로축의 수직 방향으로 직선까지의 거리인 편차의 절대값을 구합니다. 그 이들을 모두 제곱해서 모두 합해요. 그럼 그게 바로 편차 제곱합이 된다라는 거고 이것 중에서 가장 작은 직선이 최소 제곱법이다.
라는 거죠. 근데 아마 팔문단 설명이 그렇게 친절한 편은 아니어서 이 채소 제곱법을 구하라는 문제 같은 거는 나오기가 조금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만약에 나온다 하더라도 보기를 통해서 조금 구체적으로 제시를 해줘야 되겠죠. 마지막 구문단으로 넘어가자면 클라이버는 이런 방법에 근거하여 L 그래프에 나타난 최적의 직선의 기울기로 0.75를 얻었고, 자, 여러분 기울기가 1보다 작네요. 그렇다면 체중의 증가율에 비해 기초 대사량의 증가율이 작다고 판단했음을 알 수 있는 거죠. 모의고사 문제에 19세기의 초기 연구자들은 체중의 증가율보다 기초 대사량의 증가율이 작다고 생각했다는 옳은 선지가 출제되었으며, 클라이버가 구한 L 그래프의 최적의 직선의 기울기가 1이라면 체중의 증가율과 기초 대사량의 증가율이 같다는 식의 옳은 선지가 출제될 수 있습니다. 자, 이에 따라 동물의 체중의 0.75승에 기초 대사량이 비례한다는 결론을 클라이버가 짓게 되었죠. 자, 근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 19세기 초기 연구에서는 체중의 0.67승에 기초 대사량이 비례한다고 보았는데, 우리 클라이버 같은 경우에는 기초 대사량은 동물의 체중의 0.75승에 비례한다라고 했잖아요. 그렇다는 건 19세기 초기 연구에서 생각했던 것보다 동물의 체중이 증가함에 따라 함께 늘어나는 에너지의 필요량이 많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자, 우리 이런 것을 클라이버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체중의 0.75승을 대사체중이라고 부르고요. 대사체중은 치료제 허용량의 결정에도 이용되는데, 이때 그 양은 대사체중에 비례하여 정한다. 자, 우리 모의고사 추론 문제에 코끼리에게 적용하는 치료제 허용량을 기준으로 체중에 비례하여 생쥐에게 적용할 허용량을 정한 후 먹이면 과다 복용이 된다는 틀린 선지가 출제되었습니다. 자, 왜냐하면 우리 체중에 비례하여 생쥐에게 적용할 허용량을 정한 다음에 먹였다고 했으니까, 우리 지금 사실 코끼리는 낚는 거죠. 낚시죠. 그 생쥐의 체중에 비례해서 허용량을 정한 후 먹였다니까 과다 복용이 되지 않는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인간의 경우 치료제 허용량은 대사체중을 이용하여 결정할 수 없다는 식의 틀린 선지가 출제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는 치료제 허용량이 체내 대사와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라고 지문이 마무리가 되었는데요. 자, 클라이버의 법칙과 치료제 허용량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대사체중을 마지막으로 9문단까지의 길고 길었던 지문이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자, 우리 이 9문단이나 되는 이 과학 지문, 그냥 각각 문단별로 어떤 내용이었는지 간단하게 확인만 하고 넘어갈게요. 우리 1문단 같은 경우에는 기초 대사량의 정의와 특징이 드러나 있었죠. 기초 대사량이란 생존에 필수적인 에너지로 쾌적한 온도에서 편히 쉬는 동물이 공복 상태에서 생성하는 열량이었다는 것을 알아놔야 하고요. 자, 기초 대사량은 개체에 따라 대사량의 60에서 75%를 차지하며 근육량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했어요. 근육량이 많을수록 증가한다는 것까지 알아두면 되고요. 우리 이 문단은 기초 대사량을 구하는 방법 2가지가 나왔죠. 직접법이랑 간접법. 그리고 직접법 같은 경우에는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되는 공기의 출입량을 알고 있는 호흡실에서 동물이 발산하는 열량을 열량계를 이용해 측정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우리 직접법 같은 경우에는 열량만 측정하면 되는 거지만, 간접법 같은 경우에는 호흡 측정 장치를 이용해 동물의 산소 소비량과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측정하고 결국 동물의 호흡을 측정하는 거죠. 이를 기준으로 체내에서 생성된 열량을 추정하는 방법입니다. 여러분들 직접법과 간접법의 차이를 잘 알아두고 있는 게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문단은 19세기 초기 기초대사량 연구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19세기의 초기 연구는 체외로 발산되는 열량이 체표 면적에 비례한다고 보았죠. 그래서 체외로 발산되는 열량과 체표 면적은 항상 일정한 비를 가진다고 봤습니다. 자, 여러분 항상 일정한 비를 가진다고 본 거예요. 항상.
그래서 세표 면적은 체중의 그냥 0.67이 아니죠. 어떤 변수의 증가율은 증가 후 값을 증가 전 값으로 나눈 값으로 체중이 W에서 이 W로 커지면 기초 대사량의 증가율은 W의 0.67승분의 2W의 0.67승, 즉 2.2의 0.67승, 약 1.6이 된다는 거. 이거는 그냥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시면 돼요. 이걸 뭐 달달달 외울 필요까지는 없고요. 그 사문단은 클라이버의 기초 대사량 연구였죠. 그래서 1930년대 클라이버가 생쥐부터 코끼리까지 다양한 크기의 동물의 기초 대사량 측정 결과를 분석했다. 그래서 X축, 가로축에는 동물의 체중을, 세로축, Y축에는 기초 대사량을 두고 순서쌍을 점으로 나타내어서 그래프를 만들었는데 우리 가로축과 세로축 두 변수의 증가율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점들이 직선이 아닌 어떤 곡선의 주변에 분포하게 되고요. 가로축과 세로축 두 변수의 증가율이 동일한 경우에는 일정한 그래프에서 직선 근처에 점들이 분포하게 된다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순서쌍의 값에 상용요구를 취해 새로운 순서쌍을 만들어서 그림과 같이 만들었더니 어떤 직선의 주변에 점들이 분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 그래서 이를 통해서 우리 가로축과 세로축 두 변수의 증가율이 서로 다른 경우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직선의 기울기를 이용해서 두 변수의 증가율을 비교 가능하다. 그림에서 x와 y는 각각 체중과 기초 대사량의 상용요구를 취한 값으로 이런 그래프를 L그래프라 하자. 자, 만약에 그림에 대한 설명을 묻는 문제에 x와 y는 각각 체중과 기초 대사량이다 라고만 나오면 그거는 적절하지 않은 선지가 되겠죠. 왜냐면 이 그림은 상용요구를 취한 값을 지금 표시한 거기 때문에 체중과 기초 대사량의 상용요구를 취한 값이다 까지 나와줘야 하는 거예요. 자, 6문단 L그래프의 기울기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체중의 증가율이 기초 대사량의 증가율보다 크다면 직선의 기울기는 1보다 작고요. 체중의 증가율과 기초 대사량의 증가율이 같다면 직선의 기울기는 1이 된다고 했고 7문단은 상대 성장에 대해서 나왔죠. 그래서 상대 성장 같은 경우에는 어떤 형질이 체중 또는 몸 크기와 직선의 관계를 보이며 함께 증가하는 경우고요. 동일 종에서의 심장, 두뇌와 같은 신체 기관의 크기도 상대 성장을 따르죠. 자, 8번째 문단은 최적의 직선의 기울기와 절편을 구하는 방법인 최소제곱법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최소제곱법은 그래프에서 가로축과 세로축 두 변수의 관계를 대변하는 최적의 직선의 기울기와 절편을 구하는 방법이고요. 그래서 그래프 두 변수의 순서쌍을 나타낸 점들의 임의의 직선을 그리고 거기 가로축의 수직 방향으로 직선까지의 거리인 편차의 절대값을 구합니다. 그리고 이들을 각각 제곱하여 모두 합한 것이 편차 제곱합이 되고 이 편차 제곱합이 가장 작은 직선이 최소 제곱법이 되는 거였죠. 편차 제곱합이 가장 작은 직선을 구하는 것이 최소 제곱법이 되는 거였죠. 마지막 9문단은 클라이버의 법칙과 치료제의 허용량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대사체중이었어요. 우리 클라이버 법칙은 클라이버가 L그래프에 나타난 최적의 직선의 기울기로 0.75를 얻어서 동물은 체중의 0.75승에 기초 대사량이 비례한다고 결론 지은 것이 바로 클라이버의 법칙이었고요. 대사체중은 체중이 0.75승이 되는 거죠. 대사체중 같은 경우에는 치료제 허용량의 결정에도 이용이 되고 현대까지도 대사체중에 비례하여 약의 양을 정하고 있다라는 내용으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자, 우리 길고 길었던 클라이버의 기초 대사량 참 힘들었네요. 구문단위나 돼서 아마 처음 읽은 친구들은 좀 당황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와 관련된 문제 3개 정도만 보고 영상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자, 우선 풀어볼 문제는 수능 변형 문제. 여러분들을 가장 끔찍하게 했을 이 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탐구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자, 풀어볼 시간 줄 테니 일시정지 누르고 한번 풀어보도록 합시다.
자, 우리 4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우리 탐구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거 5번이라고 할 수 있죠. 왜냐하면 L 그래프에서 체중의 증가율에 비해 기초 대사량의 증가율이 작으면 직선의 기울기가 1보다 작고 둘의 증가율이 같으면 기울기가 1이 된다고 제시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A의 증가율, 바로 X축이죠. 밑글에서는 체중에 해당하고요. 그래서 A의 증가율보다 B의 증가율은 Y축으로 윗글에서의 기초 대사량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A의 증가율보다 B의 증가율이 작다면 점들 사이를 지나는 최적의 직선의 기울기는 1보다 작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장 적절한 거 5번이라 할 수 있고 나머지 적절하지 않은 이유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L 그래프에서 체중의 증가율에 비해 기초 대사량의 증가율이 작으면 직선의 기울기가 1보다 작고 둘의 증가율이 같으면 기울기가 1이 된다고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B의 증가율, Y축이죠. Y축보다 A의 증가율, X축이 작다면 점들 사이를 지나는 최적의 직선의 기울기는 1보다 클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2번 가로축의 수직 방향으로 직선까지의 거리인 편차의 절대값과 큰 집게발의 길이의 증가율은 상관이 없으므로 적절하지 않게 되고요. 3번 윗글에는 X와 Y는 각각 체중과 기초 대사량의 상용 요구를 취한 값이고 이러한 방식으로 표현한 그래프를 L 그래프라 하자고 했으므로 보기에 L 그래프의 X와 Y 값에도 상용 로그를 취해야 함을 알 수 있습니다. 4번 가로축과 세로축 두 변수의 증가율이 서로 다를 경우 어떤 곡선의 주변에 분포한다. 이 부분을 통해 적절하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장 적절한 거 5번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 다음 문제, 바로 5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기는 윗글의 내용을 정리한 것이고 이 보기의 빈칸에 들어갈 적절한 말을 짝짓는 겁니다. 이것도 일시정지 누르고 한번 풀어보도록 합시다. 5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5번에 가장 적절한 거 4번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윗글은 생명체의 기초 대사량 측정 결과 분석을 통해 등장하게 된 개념과 그 의미를 설명하고 있는데 기초 대사량은 생존의 필수적인 에너지를 의미하는 것으로 19세기 초기 연구에서는 체표 면적이 체중의 0.67승에 비례하므로 기초 대사량이 체중의 0.67승에 비례한다고 보았습니다. 하지만 1930년대 클라이버는 L 그래프를 이용하여 체중의 증가율과 기초 대사량의 증가율 간의 관계를 직선의 기울기로 나타내고 최소 제곱법에 근거하여 기초 대사량이 체중의 0.75승, 즉 대사체중에 비례한다는 결론을 내렸기 때문에 가장 적절한 건 가의 기초 대사량, 나의 체중의 0.67승, 다의 체중의 0.75승, 라의 대사체중이 들어가는 4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 우리 9번 문제 풀고 마무리할 건데요. 자, 9번 또한 풀어볼 시간 줄 테니 일시정지 누르고 풀어보도록 합시다.
자, 여러분 9번 같이 볼게요. 적절하지 않은 것만을 짝지은 거였는데, 자, 9번에 적절하지 않은 거 C와 E 두 가지니까 1번이라고 할 수 있죠. 자, 일단 C라고 보자면 19세기 초기 연구에서 기초 대사량은 체중의 0.67승에 비례한다고 결론을 내린 것이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고요. E는 클라이버의 연구에서는 기초 대사량은 체중의 0.75승에 비례한다고 결론을 내린 것이므로 적절하지 않게 됩니다. 따라서 C랑 E가 적절하지 않은 C랑 E가 적절하지 않다고 할 수 있고, 나머지 A, B, D 적절한 이유를 보자면, 자, A, 19세기 초기 연구나 클라이버의 연구나 둘 다 기초 대사량에 비례하는 값을 구하고 있기 때문에 적절하게 되고요. B, 19세기의 초기 연구는 체외로 발산되는 열량이 체표 면적에 비례한다고 보았다. 이 부분을 통해서 적절함을 알 수 있습니다. D, 그림에서 X와 Y는 부터 그래프를 L그래프라 하자라는 부분을 통해서 적절함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적절하지 않은 거 1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수능과 관련된 독서 네 지문을 모두 확인을 해봤고요. 그에 따른 문제까지 풀어봤습니다.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홈페이지 1대1 문의사항 1대1 고객센터나 유튜브 댓글로 남겨주면 답글을 달 거고요. 뒤에 나오는 구독 버튼을 눌러주면 더 빠르게 정보를 받아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다음에 다른 영상으로 또 만나보도록 할게요.